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생성 AI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수요 입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실제로 쓰는 방법이 지금 현재 어떻게 기업들이 쓰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발전돼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성 AI라는 것을 이제 저의 관점에서, 미래학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창조라는 걸 해요. 창조는 첫째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창의라는 과정과 그것을 형상화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혼자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일 30주년인데 사장님이 저한테 내일 아침까지 고객을 위한 행사 아이디어 계획서 3개만 만들어 와. 그러면 저는 급당황을 하면서 아마 주변 친구를 물어보면 동료들은 바쁘다 그러고 가버리면 혼자 밤을 새야 되는 일들이 헛하게 많죠. 인간은 창의성이 바로 나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도와주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서 우리가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러한 인간만이 가진 뇌의 현상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누군가 촉발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형상화인데, 형상화는 교수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논문으로 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는 코딩으로 표현하고, 음악가는 작곡을 하고, 미술가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하는, 우리가 전문 영역에 따라서 자기가 형상화하는 테크놀로지가 전부 다르게 지금까지는 살아왔고, 그 두 가지를 전부 가져야 전문가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의성을 누군가 옆에서 촉발시켜주는 새로운 것들이 AI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형상화의 민주화,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보시는 텍스트, 이미지, 스피치, 비디오 관련된 생성 AI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제 인간은 보다 창의적인 쪽으로, 다시 말하면 운의 중심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 운영이나 그 다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에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챗GPT를 많이 쓰고 있고 미드저니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챗GPT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국가 순위는 1위가 미국, 2위가 인도, 3위가 일본, 4위가 영국 하고, 우리나라는 저 뒤에 가서 서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해외 사례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이 되니까 미국에서 궁금했어요.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혹시 이걸로 쓰지 않았을까? 라는 걸 해보니까 이미 보시면 46%가 벌써 12월 달에 한 달 만에 썼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붙었어? 그러니까 78%가 서류 전형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죠. 그러면 넌 챗GPT가 써준 걸 얼마나 고쳤니? 그랬더니 엄청 고쳤어, 매우 수정했어는 22%인데 나는 몇 자 수정하거나 아예 안 했어 하는 사람들은 30%가 넘어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30% 넘은 수정도 안 했다는, 거의 안 했다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붙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95%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안 쓰면 떨어지고, 그것도 써준 걸 고치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해왔던 검색 엔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저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네이버에서 최대 50자밖에 검색 엔진 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챗GPT는 무료 버전은 2,500자, 유료 버전은 25,000자를 넣을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력서를 넣고 자기가 취업하려는 대상의 회사를 넣으니까 아주 그 회사에 적합한 걸로 써주니까 고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들은 이미 문장가로서의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위에 있는 여기 심볼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래쪽은 크롬이잖아요. 크롬 심볼을 만든 그 디자이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디자이너가 이제 무슨 의뢰를 받았냐면, 크롬을 우리가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고 있는 그 익스플로러를 우리가 거꾸로 뒤집는 것이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저거를 뒤집기 위한 걸 만든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기간이 주어졌는데 20일을, 실제로 이 사람이 20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깃발을 딱 꽂아갖고 딱 구겨가지고 딱 던졌는데 모양이 이거다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걸 거의 들어가지고 책상 위에 얹어놓고 그대로 그리는데 열흘이 걸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일할까요? 바로
고뇌는 똑같아요.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레카할 때까지 20일 과정은 똑같은데 이제 그걸 들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사진을 딱 찍어서 미드저니한테 동그랗게 만들어 뭐해, 가운데를 빨간색, 가운데를 노란색, 그럼 4개가 만들어졌는데 하나 만드는데 2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10개 만들면 시간적으로 나오잖아요. 열흘 걸릴 일을 불과 4시간 만에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욕구들은 다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다시 말하면 의도치 않았는데 스탠포드에서 HAI의 그 100명의 AI 학자들이 모여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지식을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써줘.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 맞게끔만 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의도지 않은 것이 출현됐다.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회사의 도메인에 맞게 리트레이닝 시키고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되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걔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형태로 내 데이터를 잘 준비한다 그러면 얘는 우리 회사만을 위한 혁신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2월 달에 논문으로 발표된 다음에 보고서가, 그 다음에 3월부터 전 미국에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8월 달이 되니까 이제 맥킨지는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기업들이 쓰는 AI의 최소 35에서 맥시멈 70%는 바로 생성 AI가 혁신을 담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지난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AI를 쭉 우리가 썼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것을 실현해내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AI는 진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쓰게 되니까 보통 나중에 제가 사례들을 설명드리겠지만 빠르면 7일, 길면 3달이면 자기가 조직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지금 화두가 이러한 것을 혁신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산업에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2개로 나눴는데, 첫째가 하이테크는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자체에 생성형 코드 제너레이터가 엄청난 생산성에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의 인력이 부족하고 데이터 인력이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할 것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탤런트의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러한 코드 제너레이터,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 코드와 같은 이러한 하이 레벨의 코드 제너레이터의 생성형 AI들이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간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뒤이어서 은행, 제약, 의료, 교육, 통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카이스트만 해도 저희 학생들의 거의 95%가 이 챗GPT를 비롯한 걸 쓰고 있거든요. 숙제를 못 내줘요. 제가 잘 내주는 괴롭히는 숙제가 뭐냐면 한국이 일본보다 디지털 전환이 빠른 이유를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라. 이건 책에도 없고 아무 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내기 전에 제가 딱 해보니까 20초 만에 대답을 하는데 A야. 그 다음부터 숙제를 못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수요를 촉진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 모형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문별로는 어디가 제일 앞으로 혁신을 일으킬까? 여러분 보시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상위 2개가 오른쪽 끝에 동북 쪽에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런 개발 쪽에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그 이후에 세일즈, 커스터머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R&D 부분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스위스 군용 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맥가이버 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칼은 하나인데 그 위에 펼쳐짐에 따라서 어디나 쓸 수 있는 모형, 이게 지금 기업들이 바로 생성형 AI에 기대하는 바이고 그것을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경제에 기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AI가 할 수가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솔루션이 오래 걸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만들려면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할 수 있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면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가 혁신, 디지털 전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8월 달 들어서 맥킨지가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이 글로벌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급속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5개월이에요. 이 5개월 동안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업의 33%가 하나 이상의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임원의 25%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개인이 업무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25%가. 그 다음에 기업의 40%는 젠 AI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임원의 75%가 향후 3년 이내에 생성형 AI를 가지고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회사 인력의 20%가 프롬프트와 관련된 자기 직업에 대한 대전환 교육을 실시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다 느끼고 있는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20%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조사 결과로는 40%가 이런 프롬프트의 새로운 생성형 AI로 인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그러한데 두 번째로 더 사실은 기업들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팬데믹을 통해서 자기네가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늦어져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2021년에 우리 디지털 청이라는 걸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일본 역사상. 그러면서 이제 혁신을 꾀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4월 10일 날 오픈 AI의 CEO를 불러다가 독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왔죠. 우리나라로 와서는 스타트업 만나고 갔는데, 일본은 가서 스타트업을 만난 게 아니고 정부의 기시다 총리와 관련된 정부의 조직의 수장들을 만나고 갔어요. 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 늦었는데 이것을 급속도로 빨리 진행하는 툴 중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런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 자리에서 샘 알트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월 14일 이전과 3월 14일 이후는 다른 버전입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플러그인스 서비스를 내놓고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계속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점점 빠르게 보완될 겁니다라고 말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11일 날 뭐라고 고노타로 디지털 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빠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색하자. 한국 정부하고는 약간 다른 시각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4월 18일 날 요코스카시에서 최초로 챗GPT를 일주일 만에 붙여갖고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8월 23일 날 도쿄시면 우리 서울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5만 명 공무원이 일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제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돌풍이 불어가지고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대기업이 13%, 중소기업이 거의 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6월달 조사예요. 그러니까 8월달이면 훨씬 더 많아졌겠죠. 네. 그래서 일본은 이미 광풍이 어마무시하게 우리보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여기 서 있으시고 하는 것처럼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이게 일본은 4개월 전에 불었어요. 4개월 전에. 그러면서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제가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전략적 활용 4분면 모델이라는 걸 3월 14일 날 챗GPT4가 나온 다음에 그날 저녁에 만들어서 3월 15일 날 제가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고객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내부 효율화를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바꿀 수 있고, 이제까지 못했던 업무를 새로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분면 모델인데, 이걸 하나하나 케이스를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설명보다는 다른 설명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챗GPT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방법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사례별로. 그래서 5가지 형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분명
돌면은 이제 다른 문제고, 업무 구분은 다른 문제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접속 활용형이에요. 접속 활용형은 뭐냐면 챗GPT의 능력을 우리 도메인에 한정시켜 놓고 우리 거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데이터를 붙이지 않고 챗GPT를만 쓰는 형태를 우리가 접속 활용형. 이건 뭐 누가 정의했냐가 아니고 제가 정의한 거니까 출처는 묻지 말아주세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왜냐하면 누구도 정의 안 하니까 저 혼자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기능 활용형이 있습니다. 기능 활용형은 뭐냐면 챗GPT의 자연어 처리 능력을 활용해서 니즈를 확인하고 도출된 요구사항으로 연결해주면, 연결은 데이터 연결은 안 된 거예요. 기능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넘겨주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가 고대화된 거를 축약시켜서 추천해주는 형태. 아직 데이터 연결은 안 된 형태죠. 이렇게 쓰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사도 되지만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데이터까지 연결해서 모건 스탠리처럼, 자, 네가 말을 잘하는데 그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데이터를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정부기관도 우리가 오픈 데이터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걸 했습니까? 앱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오픈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뭘까요? 얘네들이 읽어서 대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 변환이 오픈 데이터가 되지 않으면 생성형 AI를 시민단체가 서비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준비가 되면 세 번째 형태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멀티모달형입니다. 멀티모달형은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챗GPT 쓰고 달리2를 복합적으로 쓰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면 서비스 차원이 달라지죠. 그래서 복잡게 데이터가 이제 얽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형상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술적으로. 데이터 패브릭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빅데이터와 AI가 만든 생성형 데이터와 또 AI의 생성형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의 성격이 서로 묶여지면서 이게 우리가 의복을 만들듯이 실을 엮어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게 되는 현상을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 4단계가 되고요. 이제 5단계까지 나타났어요. 5단계는 뭐냐면 제품하고 통합하는 거예요. 제품하고. 그래서 그게 벌써 이제 BMW나 아멜리아와 같은 새로운 제품하고의 서비스의 통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 복합형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5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께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제가 AS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소개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쿄시가 세계 최초로, 정부기관 최초일 뿐만 아니고 수도 입장에서도 최초로 바로 5만 명이 업무에 활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날 오픈을 했고요. 여기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쓰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해결해 가지고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단순하게 접속 활용형이죠. 다시 말하면 챗GPT의 능력만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써본 결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이걸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왔더니 아이디어를 낼 때, 시민의 서비스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너 아이디어가 있니? 이런 거 물어볼 때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두 번째는 문서 작성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써본 사람들한테 이제 열흘밖에 안 됐지만 질문을 해본 거예요. 이거 빼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써야 되겠어. 이거 꼭 필요해. 80%가 벌써 중독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말씀드린 창조 능력, 창의와 형상화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옆에서 누군가 촉진시켜주고 도와주게 되면 인간은 얼마나 빨리 일할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MIT에서 학생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챗GPT를 안 쓰고 숙제를 주고, 한쪽은 챗GPT를 주고 숙제를 써서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최근에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챗GPT를 안 쓰게 한 사람들이 60분 걸리던 일을 챗GPT 써서 하니까 34분이 걸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해보니까 이쪽은 B, 이쪽은 A. 그러면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논의는 이미 지난 세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더 생산성 있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인스타카트. 인스타카트는 뭐냐 하면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신선식품을 산다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사야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의뢰를 하면 현장에서 사가지고 집 앞에다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정주부들이 다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아니 나는 어떤 음식을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다 줘 보다 나는 더 지금 맨날 고민이 오늘 뭐 해 먹을까가 고민이야. 그러면 좀 그런 거를 도와줘 라고 했는데, 이 회사에서 그걸 만들려고 보니까 1,000억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챗GPT를 만드는데 1조 원 가까이를 썼는데 1,000억이 당연히 이상이 들겠죠. 어려운 얘기예요. 자연어로 물어보고 그걸 대답해 준다는 거는. 그래서 챗GPT가 나오자마자 재빠르게 인스타카트가 붙였습니다.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방식은 뭐예요? 넌 요것만 얘기해 라는 거죠. 그래서 뭐만 얘기해요? 뭐 해 먹을까? 나는 오늘 뭐 해 먹을까를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비도 오고 꿀꿀한데 한식을 먹고 싶은데 뭐 해 먹을까? 그러면 챗GPT가 야, 비 오는 날 한국 사람들은 1번 떡볶이, 2번 매운탕 뭐 이런 게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운탕 좋겠어. 그러면 요 계절 매운탕은 뭐가 있습니다. 딱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요거 중에 나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레시피가 좀 알아야 내가 해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나오잖아요. 레시피가 어떻게 되니까 레시피가 나오니까 해먹을 수 있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4인 가족인데 여기에 필요한 재료가 뭐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오고 곱하기가 되면 욕구가 다 정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있었던 뒤에 서비스가 기능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조합된 걸 찾아주는 거죠. 이 형태는 인스타카트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익스피디아죠.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여행을 내가 결정한 후에 호텔과 항공기를 예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은 사실 어디로 갈까? 어느 루트를 잡을까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걸 재빨리 합쳐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이 계속 오라되다 보니까 이러한 포털 사이트 형태를 가진 기업들은 고객한테 추천해야 될 조합의 수가 익스피디아는 12조개예요. 12조개. 어떻게 해줄 거예요? 고객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형으로 욕구를 이해하고 거기에 재빠르게 개인 맞춤형을 해주는 능력, 이런 데이터의 능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세일즈포스는 자기네가 새로 기능을 만들었어요. AI를 만들었습니다. AI가 이런 기능이 필요하면 이런 걸 탁탁탁탁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들이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고객의 요구사항과 시스템의 설명사항은 달라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에서 이게 나오자마자 재빠르게 붙인 게 뭐냐면 챗GPT를 갖다 붙여가지고 고객의 요구사항은 자연어로 얘기를 듣고 그거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당되는 기능을 찾아주는 AI를 결합시킨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성격의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죠. 모건 스탠리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간 데이터 통합형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투자 자문 전문가들이 많은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 전문가가 모든 분야를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역별로는 있긴 하지만 모든 분야를 알고 있진 않아요. 근데 투자자가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딱 만나니까 초전도체 중에 어느 부분을 투자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초전도체부터 공부부터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관련된 자료를 전부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사람에게 신문기사 이상의 데이터를 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투자 전문가가 한 달에 만날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2차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3차례, 4차례 누리게 되면 회사는 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챗GPT가 나오자마자 초창기에는 완전히 못 쓰게 했다가 챗GPT4가 나오면서 플러그인스 서비스를 딱 도입해가지고 내부 데이터를 챗GPT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재빨리 바꾼 다음에 챗GPT를 리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이들이 쓸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 하고 물어보면 일단 내가 배워야 되니까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딩을 해주면 그걸 이제 수정해가지고 또 만나고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또 재빨리게 대응하고, 이런 형태로의 대변화가 있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가 완전히 통합된 거고, 파인 튜닝을 위한 데이터의 가공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회사들, 자문회사들뿐만 아니고 언론사들은 이러한 형태로의 전환들을 전부 하고 이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멀티모달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모달형은 조금 더 복잡하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스티치픽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티치픽스는 처음 스타트업 시작할 때부터 AI를 가지고 했던 거고요. AI를 통해서 명품을 팔아요. 명품을 인터넷으로 파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미 상장이 돼 있고 여기다 명품을 의뢰하면 5개까지 보내주고 그걸 가지고 개인 학습들을 이미 AI들이 자체 AI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리스트가 고객들하고 대화하면서 AI한테 물어보면 AI가 관련된 옷을 찾아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여러분이 아마 영화 보신 인턴이라는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거기에 헤더웨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이 비즈니스입니다. 유명한 비즈니스예요. 근데 하여튼 이 기업에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났고,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사항과 추천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우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어떻게 되냐면 의료 회사 입장에서 용어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객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번에 콘서트를 가려고 그러는데 뭐 거기에 뭐 어땠으면 좋겠고, 의료 용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용어로 얘기해요 막. 그러면 스타일리스트가 그거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정리해서 주면 AI가 찾아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니까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파인 튜닝을 한 거죠. 챗GPT-4에다가 이 디자이너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데이터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응답 데이터의 샘플을 가지고 10,000개 샘플을 만든 다음에 얘를 파인 튜닝을 시켜가지고, 야, 요럴 땐 요렇게 뽑아, 요렇게 뽑아 하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뽑는 능력이 달라진 거죠. 지금까지는 요약해줘 그러면 고객의 말을 요약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고객이 말한 횡설수설에서 우리가 필요한 상품을 매칭할 수 있는 데이터를 패브릭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계속 데이터 패브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바로 새로 뽑아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횡설수설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뽑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신 것처럼 뽑았죠. 챗GPT가 뽑아주는 거예요. 훈련받은 대로. 그러면 고객은 횡설수설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뽑아요. 하이라이트, 스키니, 멋진 컬러, 레드, 오른쪽에 보시면 보들보들, 올리버그린, 색감 좋고, 포켓, 뭐 이렇게 뽑아요. 패턴.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그거를 고객한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하느냐. 이 기업은 멀티모달형을 써요.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또 훈련시킨 미드저니한테 줘요. 아니, 달리2, 죄송합니다. 달리2한테 주면 달리2가 재빠르게 자기가 그려준 거예요. 그럼 고객한테 이런 뷰를 원하세요? 하게 되면 또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되고 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달리2한테 또 주면 달리2가 또 금방 그려서 줄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는 빠르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딱 확정되면 그 다음에 자기 회사의 AI한테 저 이미지를 줘요. 그러면 AI가 쫙 뒤져가지고 찾아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레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상품 소개를 할 때 다양하게 이제 상품에 대한 우리가 설명서를 붙이잖아요. 저게 전부 의류회사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고객 입장에서 상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딱 들어오면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설명서가 바뀌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개인화될 수 있는 데이터 패브릭이 가능하구나라는 증명을 보여주는 아주 첨단 사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아바타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까지 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아바타는 혀가 짧았잖아요. 이제 얘네들을 붙이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BMW가 6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 집 그러면 우리 집 가고, 그 다음에 뭐 우성아파트 그럼 우성아파트에서 너 어디 우성항? 3번째. 그럼 일로 갈까요? 네. 이거밖에 더 안 쓰잖아요. 그거밖에 더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 자동차가 고객과 친숙해야 되겠고 고객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 자동차로 바뀌면 자동차라는 플랫폼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개인과 연결된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스스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고, BMW는 거기에 파일럿 시스템까지 보였죠. The user experience sounds exciting. Hey Dee,
Hi, Jun. Great to see you. You too. Shall we get started? Heck yeah. Did you just wink at me? Yeah, why not? Okay. 자, 이건 뭐예요? 자, 그러면 아바타를 어떻게 줄 거냐? 본인이 사전을 주면 그걸 재빠르게 바꿔가지고 그걸 아바타로 바꿔주면 이제 그 안에 움직이는 AI는 나와 친숙한 나의 아바타와 내가 대화를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의 서비스 혁신들을 끌고 가겠다 하는 형태로 급속도로 3월달 이후에 여러 서비스들이 발전하고 있다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딱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운영진이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가 마지막 메시지만 네. 하나 시간이 2분 남았기 때문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12, 20이라는 걸 써놨습니다. 자,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잘파 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파는 뭐냐면 Z세대 이하 알파 세대의 충격이 우리나라만 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0.97가 된 게 2017년이에요. 올해 3월 달에 서울시의 출산율이 0.6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구 절벽이라고 느끼고 있는 모든 증거들이 이제 Z세대가 지금 사회에 진출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인력 부족의 현상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12%인데 글로벌하게는 32%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의 인구 비율이 1대 2대 28에서 1대 2.7대 44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쟁력은 없겠죠. 그래서 무디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경쟁력은 24%가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위의 국가가 24위의 국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디스 입장에서는 혁신이 없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혁신을 해야 될까? 지금 현재 밀레니얼 세대 실무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12%예요. 그 일을 22%예요. 그 일을 12%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 나누기 22 하면 딱 55가 나와요. 그러면 45%의 업무 부담이 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IT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0분 걸리던 일들을 34분 만에 하고 품질은 더 좋더라. 이게 딱 계산해보면 45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바로. 이 말을 끝으로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